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물가분석팀의 박영환 과장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플레이션 보고서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보고서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한국은행 통화정책 운영 체계인 물가운영 목표제 운용사항을 점검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매년 1월과 7월 두 번에 걸쳐 발간되는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이전 혹시 물가보고서라고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텐데요. 물가보고서를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 제목을 바꾼 이유는 사실 물가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레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코파이 가격이 100원이면 그거는 물가고요. 초코파이 가격이 100원에서 이번에 2월 달에 올렸듯이 110원으로 올리면 110원이 되는 10%는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물가는 대체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역사적으로 발생해 왔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내린다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디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게 정확한 의미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둔화됐고를 설명하는 게 더 옳은 방식이라고 봐서 제목도 바꾸고 그 구성 내용도 기존의 동향이나 전망 좀 그냥 설명적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물가 여건을 설명하는 부분을 많이 넓혔고요. 인플레이션 분석 부분을 좀 많이 바꾼 게 이번 제목을 바꾸고 내용도 바꾼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강의할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 보고서는 1년에 2번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하반기 물가 여건, 동향, 그리고 올해, 그리고 멀게는 내년까지의 물가 전망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할 내용도 작년 하반기의 물가 여건, 그리고 소비자 물가 동향, 그리고 주요 변동 요인이 뭐였는지 까지가 지난해 하반기 여건이랑 동향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는 향후 물가 여건, 그리고 전망, 그리고 이와 관련한 통화정책 운용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제목은 저희가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바꿨는데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 보고서와 물가라는 거에 대해 더 이렇게 친숙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물가고 제가 물가로 말을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 물가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물가 여건을 축약해서 얘기하면 그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이 점차 축소됐습니다. 이게 둔화 압력이 축소됐다는 표현이 좀 어려우시면 수요가 경제 성장률이 작년까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요인이 성장률이 조금 상승하면서 낮추는 요인이 축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을 그전에는 1%포인트 정도 낮췄다고 가정을 하면 그 요인이 작년에는 0.5%포인트 정도로 축소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하방 압력이 강화됐습니다. 이거는 물가를 낮췄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율을 낮춘 게 아니고 물가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작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크게 본 그 물가 여건이 되겠고요. 먼저 수요 측면에서 먼저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국내 경기가 약간 회복되면서 그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GDP 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잠깐 GDP 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제 생산 시설을 다 활용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게 잠재 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업률도 특별한 요인 없이 그냥 장기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 가까운 가동률을 기록했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게 잠재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상적으로 실제 성장률은 그 잠재 성장률을 좀 오버하기도 하고요. 아래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거를 뭐 다른 표현으로 경기 변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차이, 그러니까 실제 성장하고 잠재 성장의 차이를 GDP 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얼마나 유발하는지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하면 보통 GDP 갭이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DP 갭에 작년에는 마이너스 폭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012년 2, 4분기부터 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3분기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 GDP 갭률이 마이너스 갭률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이 마이너스 갭률이 약간 축소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적혀 있는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을 약간 축소시킨 이 설명이 되었고, 이 두 번째는 그동안에 저희 나라는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50%라고 생각하시는 분? 70%, 네, 그리고 90%, 네, 보통 한 70% 정도 됩니다. 이게 70% 정도 되는데 사실 수출이 늘어나면 물론 좋죠. 근데 수출이 늘어났는데 우리나라 내부에서 사람들이 쓰는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나 물가 상승 압력은 좀 낮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소비를 했을 때 그 제품을 우리가 삼으로써 유발되는 고용 그리고 부가가치가 수출이 늘어났을 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수출 주도의 성장이라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내수 주도의 성장보다는 또는 그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성장보다는 그러니까 물가나 성장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지난 한 2001년부터 보시면 2011년쯤에는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한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2012년에 확 떨어졌고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좀 회복됐고 상반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하반기 들어 내수와 수출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도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수출 주도의 성장이 되면서 물가에 미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효과가 좀 작았다면 작년 하반기, 올해, 그 내년으로 갈수록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커지면서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물가에서 중요한 게, 그러니까 물가라는 거는 기업이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가격을 책정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야지만 물가가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건을 사려면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용하고 명목임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작년 고용을 보면 작년 하반기에 여기서 보셔야 될 숫자는 여기 있는 이 가로 안에 있는 하반기에 늘어난 취업자 수입니다. 이게 50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반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 상황이 작년 하반기에 좀 개선이 된 거죠. 근데 명목임금은 사실 고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를 하려면 고용도 되고 임금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 작년에 고용이라는 것이 좀 저임금의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목임금은 1인당 명목임금인데요. 1인당 명목임금은 그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증가
그리고 기업 수익성이 조금 약화된 그런 요인 때문에 약간 둔화됐습니다. 약간 둔화됐는데 그 생산성, 그러니까 여기 단위 노동 비용은, 그러니까 단위 노동 비용이라고 하면 고용자 한 명을 고용했을 때 이 사람이 주는 임금하고 이 사람이 생산하는 물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나눈 게 단위 노동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위 노동 비용은 명목 임금 증가세가 약간 둔화됐지만 성장률도 약간 그러니까 생산성이 약간 둔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둔화됐기 때문에 단위 노동 비용 증가세는 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단위 노동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의 가격도 그만큼 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용어들 혹시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중간중간에라도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놓쳤다고 생각하시면 강의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그 전까지가 저희가 성장, 그리고 고용, 임금, 이게 그러니까 수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득을 얻어서 물건을 사게 되는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은 공급 측면입니다. 공급 측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의 입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서 시장에 내놓는데 비용이 올라가면 물건값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의 요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 고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용 측면의 요인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하락. 그러니까 먼저 국제유가를 보시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국제유가는 작년에는 거의 뭐 배럴당 $100 내외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요. 여기 곡물 가격,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곡물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비철금속은, 그러니까 국제원자재는 유가, 곡물 가격, 그 다음에 그 외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비철금속은 작년 상반기에 쭉 떨어지다가 이때는 좀 등락을 했는데 작년 연간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도 우리나라 농산물 가격은 사실 그 농민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 가격은 기상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좋으면 출하량이 많이 되고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출하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잠깐 더웠습니다만은 태풍도 오지 않았고 이번 겨울도 예년보다 따뜻하고 그러니까 봄, 가을에도 날씨가 상당히 좋았던 편이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주 이례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 빨간색이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나타난 농산물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작년 연간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다음은 공공요금. 공공요금 오르면 저희들도 집에서 생활비가 오르지만 기업들도 다 전기 쓰고 가스 쓰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안 오를 수가 없습니다. 공공요금도 지난해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 3, 4년간은 정부나 뭐 여러 가지 공공요금을 올릴 수 없는 압력 요인들이 있어서 이게 상승 요인들이 누적돼 왔었는데 작년부터 뭐 공공기관 부채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작년부터 약간 현실화시키기 시작한 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뭐 5%, 4%. 그러니까 작년 물가 상승률이 1%, 2012년이 2%였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쪽에서는. 그리고 주택 매매 가격은 사실 이게 물가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저희 물가분석팀에서 그 부동산 가격 분석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보고서에도 주택 매매 가격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수도권에서는 소폭 하락했고요. 비수도권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 세종시로 정부 청사가 옮겼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혁신도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비수도권에서는 좀 오름세가 지속된 뭐 그 정도였습니다, 작년에는. 근데 전세는 소비자 물가 지수 항목에 집세가 들어가거든요. 집세 들어가는 것 아시는 분 별로 없으셨죠? 그러니까 집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은 집세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부터 그 수도권에서 전세 수요 공급 불균형이 생기면서 아주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에서는 집세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 오름세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세가 작년에 아주 많이 상승했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가 많이 오르게 됐는지. 근데 사실 저희 전세 가격은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때부터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집을 좀 구입을 좀 미루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한 월도 빠지지 않고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0.5%, 0.3%만 상승해도 연간으로 따지면 4, 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9년부터 한 월도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아주 그 오름세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공급 감소, 주택 공급 감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생겨난 그 주택가격 상승 기대 약화,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영향을 미친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은 이게 건설사들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 남아야 건설사도 집을 많이 짓는데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률이 제한이 되니까 건설 사업 자체가 크게 줄어든 거죠. 그리고 게다가 지난해에는 여기 표에서 저희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일반 전세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선호한다기보다는 전세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규모거든요, 규모. 이게 그 수도권의 공급 증감률입니다. 작년 공급 증감률.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었던 데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도권의 중대형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수도권의 전세가격 상승을 촉발한 요인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 기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이 거주의 목적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살 건지 아니면 자기 집을 살 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이 주택가격이 상승할 건지 아닌지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택을 안 사면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금리는 그러니까 이게 금리인데 이 빨간 표가 정기 예금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4%, 이전에는 한 5, 6%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 6%에서 지금 3% 이하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정기 예금 금리가. 그러니까 전세 공급자인 집 주인들은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두면 그게 5% 이상 정도 되면 그전에는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주택가격 상승까지 있었으니까 플러스 알파를 자기들이 기대할 수 있었는데 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 전세금을 은행에 넣어서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기대 수익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에 월세로 바꾸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월세가 만약에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전세금이 다 있다고 가정하면 그분들의 기회비용은 딱 이 정기예금 금리 정도의 기회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데 월세는 요즘에 많이 내렸다고 해도 7%, 8%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들어가고 싶죠. 근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월세를 놓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금리가 그런 전세 수급 불균형을 유발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뭐 공급이 주택 수급이 가장 기본이 될 테고요. 그다음에 상승 기대, 저금리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는데 작년 하반기에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불안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좀 높은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다시 물가 여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물가 여건을 수요했고 공급했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온 겁니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뭐 생소한 용어인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간단히 설명하면 그 일반인들이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물가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 초반이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 내외에서 안착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쪽 3, 4%일 때는 비슷한 지금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소비자 물가는 내려갔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느끼는 상승률이 아닙니다.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이 3%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요인이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뭐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공공요금, 집세 등이 저희가 서베이를 했을 때 이 3%대에 머물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좀 생소할 것 같아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임금 협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임금 협상을 보통은 올해 전체의 임금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올해 경제 성장을 얼마나 할 것이냐, 아니면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가지고 임금 인상을 정해야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자의 임금 협상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그만큼 임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비용이 아까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비용으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이 물품 가격을 얼마나 자주 올리죠? 한 달에 한 번씩 못 올리죠. 분기에 한 번씩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아주 짧아야 1년에 한 번, 길게는 2, 3년에 한 번씩 올리거든요. 근데 그 올리는 정도를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이게 2, 3년간 물가가 얼마나 오를 것인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정도를 미리 올려놔야 그 중간에는 뭐 다른 압력이 있어도 그냥 미리 올려놓고 동결을 시켜야 그 기업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임금은 수요 경로죠. 그리고 기업들이 가격 책정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 공급 경로죠. 그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실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라는 건 합리적 기대, 그러니까 기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나누면 합리적 기대와 적응적 기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는 교과서에 있는 표현대로라면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적인 영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예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라기보다는 전망에 가깝죠. 근데 이 현실에서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 아주 그럴싸한 얘기지만 현실에서는 이러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그동안 물가가 얼마나 상승해 왔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느낀 그 상승률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적응적 기대가 되겠죠. 아마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가중평균이라고 뭐 이렇게 가중평균이 돼서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신 만약에 적응적 기대가 좀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 형성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적응적 기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시차적 상관계수를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인데 이 마이너스는 소비자 물가가 기대 인플레이션에 선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가 먼저 형성되고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그거에 바탕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의 영향력이 큰 부분에서 상관관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랜저 인과관계를 보더라도 그러니까 실제가 기대에 미치는 이거는 영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유의하게 이게 1분기에서 6분기까지 유의하게 나왔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실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인과관계는 좀 약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합리적 기대보다는 적응적 기대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앞부분은 뭐 적응적 기대냐 합리적 기대냐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 할지라도 적응적 기대로 형성된 부분이 많다 할지라도 실제 물가에는 영향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치게 되니까 실제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식은 여기가 소비자 물가고 여기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2%일 때, 2.5%일 때, 죄송합니다. 이게 실제 물가가 2%일 때, 2.5%일 때, 3%일 때 더 높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여기 보면 감마1하고 감마2를 구한 거거든요. 감마1을 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경로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작동을 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의 정도가 작은데 이게 물가가 2.5에서 이렇게 3% 넘어서 갈수록 기대 인플레이션의 물가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1%포인트 오르면 실제 물가는 0.2%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3% 중반에 가면 이게 2배 정도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아까 봤던 이 그림에서 소비자 물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잘 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여건 마지막입니다. 수요, 공급,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요인이라고 이렇게 크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나라의 수출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70%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대외 의존도가 상당히 큰 경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요인들이 변동을 하면 그 요인들이 국내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글로벌 요인이 중요한 물가 요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작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성장률이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그로 인한 원자재 가격 수요가 작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저희 나라에도 물가 안정에도 이 경로에 대해서는 이게 구체적인 경로는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어떤 이렇게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경로를 통해서
저 우리나라 물가 안정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1% 내외, 신흥국은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게 2011년, 뭐 2010년에는 10%였습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신흥국도 상당히 둔화된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물가 여건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물가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 물가가 작년 하반기 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 부분이니까 빨리빨리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그냥 읽어보셔도,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1.2%, 여기 보시면 상당히 낮은 수준, 그림만 봐도 아실 수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물가, 저희 한국은행에서 제시하는 물가 안정 목표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네,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변동하는 공급 요인을 제거하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거하냐면 공급 요인들은 일시적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공급 요인이 포함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계속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 물가를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 지표로 사용하고 있지만 근원 인플레이션도 그런 의미에서 항상 같이 유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 인플레이션도 같이 낮아졌죠. 근데 낮아졌지만 실제 소비자 물가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소비자 물가가 좀 일시적 공급 요인에 의해서 하락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은 그냥 식료품, 에너지 지수만 제외한 거고요. 그 뒤에는 이거 외에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근원 인플레이션 지수로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 지표들은 그거보다도 좀 더 높은 2, 3% 수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렇게 하나만 설명드리면 이게 특이 요인 제외 근원 인플레이션은 작년, 재작년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이 확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유치원비가 실제적으로 내리진 않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지원을 해준 거를 통계청에서는 물가가 떨어진 걸로 편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은 저희는 제외하는 게 맞다고 아니고 제외해서 보는 지수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지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물가보다 한 1%포인트 높은 한 2%, 다른 것들도 한 2%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동향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떤 요인들이 소비자 물가를 변동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가격이 오름세 둔화를 주도했습니다. 반면에 이게 작년에 경기가 좀 회복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인과 좀 영향이 깊은 개인 서비스 요금은 뒤에 표랑 같이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작년 농산물 가격이 이쪽이 2013년 연간이고요. 이게 2012년 연간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은 2012년에는 4%포인트 기여를 했는데 작년에는 마이너스 0.1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석유류는 0.2에서 마이너스 0.2로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면 여기서 마이너스 0.5, 여기서 마이너스 0.4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마이너스 0.9인데 이게 연간 마이너스 2.2에서 1.3%로 떨어진 0.9%포인트 대부분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농수산물하고 석유류 가격은 저희가 앞에 설명했던 대표적인
공급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공급 측 요인, 그러니까 주로 저희가 일시적이라고 해석하는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컸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러니까 결정 요인 측면. 이거는 그러니까 계량 분석을 돌릴 때, 그러니까 앞에 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보면 여기에 뭐 농축산물 지수가 있고 뭐 이건 가중치입니다. 공업제품 지수가 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본 거고요. 뒤쪽은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요인별로 봤을 때 그러니까 품목이 아닌 어떤 게 영향을 미쳤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 요인, 요인별. 국제 원자재 가격, 농산물 가격, 그 원달러 환율이 강세라는 거는 환율이 1,100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00원에서 1,05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 나라가 1달러짜리 제품을 수입할 때 그게 저희가 소비하는 제품이든 기업이 비용 요인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든 1달러짜리로 수입하는 제품이 1,100원에서 1,050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저희 나라 수출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도 물가로 다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수요를 보시면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시면 뭐 더 증가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체로 비슷하거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공급 요인을 보시면 다 하락 전환이고 원자재 가격은 2012년에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률은 낮아졌습니다만 여전히 하락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공급 요인들. 주택 가격은 이 주택 가격은 이렇게 전세 가격으로 바꿔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주택 가격은 직접적으로 공급 요인으로 작용하진 않고 전세 가격 측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대 물가 오름세 이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대의 물가 오름세.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2012년 하반기부터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변한 거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만약에 저희 물가가 1%로 변했다고 만약에 그런 요인들이 다 찾아지면 앞으로 저희 물가는 많이 올라야 뭐 2% 중반이겠죠. 하지만 이 요인들이 뭐 일시적 요인이라면 그리고 그 일시적 요인들이 사라진다면 그 예년의 물가 상승률 수준, 뭐 사람들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형성되어 있는 3% 수준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게 되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의 물가 오름세가 뭐냐, 왜 유발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뭐 공급, 수요, 그리고 제도적 요인이 이례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니까 물가의 이 요인들이 한꺼번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게 거의 처음이다라고 저희가 분석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게 먼저 공급 측면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이거는 글로벌,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수요하고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이게 태풍이 오면 소비자 물가, 농수산물 가격이 한번 뜁니다. 떴다가 내려가고 떴다가 내려가고 떴다가 내려가면서 이제 상승률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그대로인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수가 한번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여튼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물론 태풍 같은 기상이변이죠. 그러니까 올해는 뭐 4년 만인지 5년 만인지 이게 태풍도 오지 않은 데다가
가뭄이나 그러니까 농작물에 피해를 줄 만한 가뭄이나 집중호우도 많지 않았다는 거죠, 올해는. 그러니까 그게 농수산물 가격을 이렇게 이례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상승 없이. 이게 공급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제조도 안정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정부 지출 확대, 아니, 정부의 복지 지출 확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간 1.3%였는데 이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가 0.3%포인트입니다. 이게 상당히 큰 거죠. 작년의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거는 계속 말씀드렸던 이게 총수요 부족. 그러니까 GDP 갭률이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근데 다시 앞에 이게 문제 제기로 돌아가서 이게 그럼 구조적이냐, 일시적이냐. 근데 공급 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거의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리고 제도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요 공급 요인에 의한 정부 요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전망에서 말씀드릴 텐데 올해 3월부터는 더 이상 확대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하락 효과도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앞에 두 요인들은 일시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총수요 부족은 아주 중요한 기조적 요인이죠. 그러니까 총수요 부족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물가가 오르는 게 더 이상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총수요 부족이 해결된다면 이게 사이클 상으로는 보시면 여기 약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클. 항상 이런 사이클이 주기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기조적이지만 사이클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것도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인이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오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낮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망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요인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사라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내용이 지난해 하반기 물가 여건 그리고 그동안에 물가가 왜 어떻게 변했고 왜 이렇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물가 여건은 어떻고 그래서 물가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물가 여건, 특히 금년 물가 여건에 대해서 물가 여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 아까 말씀드렸던 GDP 갭률은 작년 하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가 가장 낮은 시점이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사이클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그 갭률이 점점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의 하방 압력은 축소될 겁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국제 원자재 가격은 뒤에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러니까 국제 원자재는 좀 안정세를 유지하겠지만 다른 공급 요인들은 상승 압력으로 하락에서 상승 압력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요 측면을 부문별로 보면은 계속 말씀드리는 마이너스 GDP 갭률 축소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림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이게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될 거다. 그게 마이너스 갭 축소가 이어질 거고요. 성장률을 보시면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하고 2012년은 좀 낮았지만 3.7, 올해도 3.8, 내년은 4.0. 그러니까 지금 아까 GDP 갭 할 때 설명드렸던 잠재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 또는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이게 뭐 학계에서 판단하기로는 4%를 조금 넘거나 4%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부터는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는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임금 측면에서는 경기가 회복되니까 뭐 임금 상승률도 높아질 테고요.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비스업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게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된 만큼 임금이 거의 오르는 그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향으로 명목임금도 오르겠고,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의 단위노동 비용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공급 측을 보면, 그러니까 국제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곤 있지만, 아까 쉬는 시간에 누가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비전통 석유, 그러니까 셰일 오일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국제 유가를 중심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농수산물 가격도 만약에 작년처럼 날씨가 정말 좋고 태풍도 오지 않고 가뭄도 없고 집중호우도 없으면 저희의 전망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희는 예년 평균 수준으로만 상승해도 오름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농산물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농민들이 그 작황이 아니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쌀 같은 경우에, 쌀은 좀 잘못된 표현이고 배추 심는 양을 줄인다는 거죠. 작년에 워낙 배추가 하락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억에 있는 농민들은 그 공급을 줄이게 됩니다. 뭐 이론적으로는 거미집 이론이라고도 부르는데, 하여튼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농산물 가격은 장기 평균 수준의 상승세는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뉴스에서 보도하는 전세 가격 상승률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번 달에 1% 오르면 1% 오르는 거예요. 근데 소비자 물가의 집세는 전세가 2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1% 오르면 그걸 24로 나눠요. 그러니까 24개월에 걸쳐서 나타나는 거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은행이나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세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집세는 그걸 따라서 24개월 이동평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올라가는 효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곧 따라가면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기대 인플레이션은 당분간은 지금 2.9%인데요. 그 이하로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장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공급 측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 물가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가 전망 구체적인 숫자인데, 저희는 올해 연간으로는 2.3%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1.7%지만 하반기에는 2.8% 정도로 체감하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도 예년 수준의 물가 상승률로 이제 오름세가 확대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농수산물 가격 설명드렸고요. 그러니까 석유류는 계속 안정세지만 석유류를 제외하면 올해도 공업 제품은 한 2-3% 정도 상승률을 기록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총수요 부족이 해소되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좀 더 높은 예년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숫자를 정확히 봐야겠는데 한 3% 넘어가는 수준일 거예요, 공업 제품. 그러니까 공업 제품은 그냥 여러분이 마트나 뭐 이런 데서 사시는 제품이 다 공업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개인 서비스 요금은
뭐 이런 개인 서비스 요금은 사실 이게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기 회복이나 이런 무상보육 하락 효과는 왜 여기 들어가냐면 이렇게 유치원비, 학교 급식비 이런 게 다 서비스 요금으로 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올해는 2% 내외였던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금년에는 2% 중반 정도의 오름세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장 진한 색을 따라가면 이게 저희가 전망하는 물가 중심치고요. 이거는 이제 90% 확률로 이제 좀 확률을 넓히면 이 정도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14년이고 이게 올해 하반기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상한 거를 경로를 벗어나게 하는 요인들. 예를 들어 기상 여건이 우리가 예상할 것보다 더 악화돼 가지고 더 많이 급등하고, 국제 유가를 저희는 안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중동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많이 상승할 경우에는 저희가 했던 중심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글로벌 경기는 회복세로 돌아설 걸로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내수 경기도 저희가 회복되는 걸로 봤는데 이게 지연된다거나 하면 이 중심치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아래 위로는 그러니까 이 비슷한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 위로 갈 확률과 아래로 갈 확률이 비슷한 정도의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숫자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체감하는 건 모르겠지만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1%, 전년 동기 대비 1%대를 유지할 것 같고요. 근데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방 압력들이 여러 가지가 해소가 되면서 2% 후반, 그리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정책 운영인데, 이게 통화정책 운영 방향 전망,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금요 강좌를 했죠. 거기 참석하셨던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사실 이 부분은 물가 분석팀의 핵심 분야가 아니라서, 저도 사실 핵심 분야가 아니라서 이 설명이 좀 비전문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 통화정책은 지난해 특징적으로 작년 5월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물가가 낮았던 영향도 있고요. 정부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그 정부 정책에 대한 이 효과에 대한 부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한 번 했고요. 그 이후에는 금리 변동 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2.5%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저희 핵심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매월 회의를 하면서 이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지금 현재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결정해 놓고 있겠지만 이거를 공개적으로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여러분도 이해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게 보면 성장세 회복도 중요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물가 안정 목표 범위 내에 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요인들, 거기다가 아까 테이퍼링 얘기도 중간에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미국 테이퍼링이 되면 금융시장이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한국은행을 포함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그동안에는 성장세와 물가의 핵심을 맞췄다면 금융 안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없지만 금융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핵심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강의 끝이고요. 네,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상으로 제 강의와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